안녕하세요. 회복기절에 관한 최신 의학 지식과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파이팅 회복기절TV 재활학과 전문의 우봉식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반신마비가 되었어요 라는 주제로 뇌졸중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흔히 뇌졸중이라고 하면은 뇌혈관에 질병이 생겨서 마비나 각종 이상이 오는 그런 병들을 총칭해서 말합니다. 중풍이라고도 하죠. 뭐 뇌경색, 뇌출혈 뭐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뇌졸중의 한자를 보면요, 뇌는 그야말로 뇌죠, 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뇌를 말하고요. 졸이 이것이 갑자기 졸지에 뭐 그런 뜻이 있어요, 한자로. 중자는 가운데 중자이기도 하지만은 맞다 뭐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뇌에 뭔가가 맞은 거예요. 적중한 거죠. 한방에서는 이것을 중풍이라 그래요. 풍사, 바람이 악한 사한 기운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제 적중하는, 맞는 그런 것을 뜻하죠. 영어로는요, 이것을 스트로크, 그래요. 스트로크 그러면 우리가 테니스 할 때 포핸드 스트로크 막 이렇게 딱 치잖아요. 그 스트로크를 말해요. 스트로크도 그러니까 맞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뇌졸중이라는 것은 뭔가 어떤 몸에 위험한 요인, 뭐 출혈이 됐든 뭐가 됐든 뇌에 뭔가를 맞아서 갑작스럽게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뇌졸중 하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혈관이 터지는 거 있죠. 그거를 뇌출혈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혈관이 막히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뇌경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요, 혈압 관리가 잘 안 돼서 뇌출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혈압 관리를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0년 이후로는 뇌출혈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 발병에 나타나는 발병률을 비교해 보면은 최근에 들어서는 약 4분의 3이 뇌경색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뇌경색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양 사람처럼 많이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뇌졸중이 오고 나서 과연 어떻게 되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그거 정말 궁금하죠. 어떻게 돼? 이거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다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물어보거든요.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오래된 데이터이긴 한데 너무나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데이터가 있어요. 미국의 뇌졸중 협회 데이터 2008년 데이터인데 무려 400만 명을 추적 조사를 했어요. 이거 과연 어떻게 되냐? 이제 궁금하죠. 그걸 보니까 약 한 10% 정도는 완전히 회복되어 버렸어요. 전혀 후유증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한 25% 정도가 경도의 장애를 이제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40% 정도는 굉장히 심한 장애가 남는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장기 요양 시설, 퇴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뭐 장애가 심하니까. 이런 환자들도 한 10% 정도 있었어요. 또 안타깝게도 아주 발병 초기에 사망하신 분들도 한 10% 정도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이긴 한데 굉장히 많은 400만 명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한데 이런 분들은 이 데이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데이터는 그렇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시행이 됐어요. 2012년부터서 2022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코소코 스터디라고 하는 연구가 되었었는데요. 이 연구는 질병청에서 용역을 줘서 대학병원 9개 상급 종합병원의 초발 뇌졸중,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들이죠. 이 환자들을 30개월간을 추적해 봤어요.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연구예요. 무려 8,000명. 어마어마한 환자를 우리도 연구를 해 보았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데이터들을 보니까요, 굉장히 이 다양한 그런 이 장애 양상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가장 기능이 피크에 도달하는 시점이 언제냐? 24개월이었어요. 발병 후 24개월에 가장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약간 기능이 감소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추정컨대 저희가 현재 제도적으로 한 24개월 정도 재활치료를 입원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퇴원을 하고 나서 조금 기능이 나빠진다. 뭐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간. 그래서 이제 24개월 시점에
도대체 환자가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쭉 보니까 우리 6개월 지나면은 동사무소에 그 장애인 등록하잖아요. 그 장애인 등록을 가지고서 요즘에는 뭐 심한 장애하고 이 가벼운 장애 이 두 가지로만 나누는데 이 연구가 있을 때만 해도 장애 등급을 1급부터 6급 뭐 이렇게 나누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장애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조사를 해놓은 걸 보니까 1급이 한 7.2% 정도 됐어요. 2급은 2.9%, 3급은 3.0%, 4급은 3.7%, 5급이 4.6%, 6급은 5.4%, 장애를 판정하기 어려운 비장애가 5.9%고요. 완전히 깨끗이 거의 회복이 되다시피 해서 정상에 가까운 사람이 무려 67.3%였어요. 굉장히 많이 회복된 걸 알 수 있죠. 조금 전에 미국에서 완전히 회복된 정상인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10%.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연구를 보면은 아마 미국의 연구보다 현재 우리의 연구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거는 장애 등급에 따른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기준이 달라서 이렇게 또 달리 볼 소지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재활치료를 통해서 장애를 잘 극복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뇌졸중 환자를 보면은 환자마다 증상이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른쪽 마비야. 이 사람 왼쪽 마비야. 그 뇌경색이 왔는데 이 사람도 뇌경색이야. 뇌출혈이야. 이분은 그 부위가 중대뇌동맥이야. 전대뇌동맥이야. 다 동맥도 같아요. 그런데 증상이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30년 넘게 재활 환자를 진료를 해오고 있는데요. 한 번도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은 뇌졸중의 증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의 뇌에 대해서 조금 제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에는 세포가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요? 네, 무려 140억 개나 세포가 있어요. 뇌졸중이 오면요, 이 세포가 다 죽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뇌 무게는 체중이 한 2%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70kg라면은 뇌 무게가 몇 g일까요? 네, 7, 24, 1400g. 계산 잘하시네. 뇌 140억 개의 세포 가운데 아무 일이 없이 정상적으로도 하루에 수천에서 수만 개의 세포가 사라져요. 수만 개나 사라져. 놀라지 마세요. 140억 개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없더라도 저절로 노화에 의해서 60대에 되면 이제 점점 뇌세포가 사라지는데, 그렇게 사라져도 멀쩡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깜빡깜빡 내가 이거 냉장고 물 닫고 왔던가? 냉장고 내가 음식 넣고 왔던가?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뇌세포들이 사라지면서 약간씩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뇌세포가 얼마나 대단하냐? 2%밖에 안 되는 무게인데 우리 몸에 산소를 쓰는 거는 25% 이상을 써요. 왜 이상을 쓰느냐?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대학 입시 때 엄청나게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막 공부에 맨날 앉아서 있는데 너무 맨날 배가 고프다 그래. 왜 그럴까요? 뇌에서 쓰는 에너지는 100% 글루코스, 포도당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당 떨어져. 공부 열심히 하니까 배가 이렇게 고파.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청소년들 잘 먹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앉아있는데 뭐가 그렇게 배고프다 그래.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파이팅. 나이가 들면서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피부가 팽팽하고 아주 젊은 것 자체가 굉장히 이뻐 보이죠. 네, 나이가 들면은 얼굴에 주름 생겨요. 그리고 등도 점점 굽어요. 그렇기만 하나요? 뇌도 노화가 와요. 보통 우리가 하루에 수만 개의 뇌세포가 이제 사멸하게 되는데, 주로 사멸되는 게 신경세포가 사멸됩니다. 그리고 그 사멸되는 세포가 대체돼서 신경아교세포, 상처 조직이에요, 일종의. 이런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의 무게가 아까 1,400g이라고 했죠. 그런데 한 65세가 되면은 1,360g 정도로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드는 거죠. 90세 이르면 1,290g으로 줄어요. 매년 한 2, 3g씩 뇌 무게가 줄어든다고 해요. 부피도 역시 60세 이후에 0.4%씩 매년 감소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뇌졸중이 오면은 맨 처음에 주변에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텔레비 드라마 보면은 막 뒷목을 잡고 이러고 쓰러지잖아요. 두통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뇌졸중에 5가지 초기 증상이 있어요. 하나는 반신마비, 두 번째 언어장애,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시각장애, 어떤 보이는 게 자꾸 흐려지거나 이쪽이 잘 안 보여. 그다음에 막 어지러워요. 그러면서 심한 두통이 생겨요. 이 5가지 증상이 뇌졸중의 초기의 5대 증상이라고 해요. 이 5가지 증상이 다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뭐 한두 가지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5가지 증상이 한두 가지라도 나타나면은 그냥 갑자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나를 괴롭혀 두통이야 그런 두통 말고 진짜로 심한 두통이 이제 막 깨지는 것 같은 두통이 왔다 그러면은 빨리 응급실로 가봐야 돼요. 그래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발음, 뭐 감각, 복시 뭐 이런 장애들이 올 수가 있어요.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 보죠. 이 사람의 뇌 구조를 한번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머리가 크니까 이 안에 제일 큰 뇌가 어떤 뇌일 것 같아요? 제일 크다 그러니까 대뇌지 당연히. 그죠? 대뇌가 제일 커요. 그럼 작은 뇌는 소뇌라 그래요. 그 뇌가 그러면 이 2개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대뇌와 소뇌 그리고 줄기 간자를 써서 뇌간 이 3가지가 뇌를 이루어요. 국가 조직으로 말하면 대뇌는 청와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하지는 않잖아요.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은 그 밑에 누군가가 그걸 또 이행을 하고 전달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뇌간이에요. 뇌간. 그래서 뇌간이라는 조직이 쉽게 말해서 뭐 국무총리나 각 부처 장관 뭐 내지는 뭐 그런 역할들을 하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소뇌는 뭐냐? 소뇌. 소뇌는 우리 국무총실에 보면은 국무조정실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건복지부가 있고 뭐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있고 또 국방부가 있고 막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올해 우리 병사들의 복지를 위해서 돈을 이만큼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복지부에서는 아니 우리 그 장애인도 많은데 돈 쓸 게 많으니까 우리도 이만큼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즘 케이팝 뜨는데 우리가 황홍보하게 돈을 이만큼 주세요 이만큼 이렇게 말하면 어떨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조정해주는 역할. 그게 이제 국무조정실 내지는 뭐 그런 역할들을 뭐 청와대 안에 또 그 수석실이 있죠. 대통령 수석들. 그런 조율해주는 역할이 대표적으로 소뇌가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대뇌 기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좀 어려워져요, 점점. 대뇌가 제일 크다 그랬죠. 당연히 대뇌가 제일 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고도의 그 판단과 이런 그 집행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대뇌 피질 겉에 있는 겉질이라고 그래요. MRI 지금 막 쪼글쪼글쪼글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바로 대뇌 피질인데요. 대뇌 피질은 한 두께가 한 2 내지 5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주름이 많이 생겨가지고 대뇌의 한 80% 정도의 대뇌 피질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대뇌 피질, 이 피질이 4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이 4개의 이제 엽은 그 잎사귀 할 때 그 엽이죠. 그래서 각각의 4개가 기능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전두엽 같으면은 여기에 1차 운동 중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손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이렇게 또 글씨를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 뭔가 명령이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하고 이제 동작이 내려 그것을 바로 주관하는 그 중추가 바로 1차 운동 중추인데 그게 전뇌, 전두엽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그 고등 정신 기능, 고도의 그런 판단력이라든지 또는 뭐 지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가 여기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운동 언어 중추가 있어요. 이 운동 언어 중추가 문제가 되면은 말을 잘 못해요. 이해는 해. 저 사람 말하는 거 이해하는데 내가 말하면은 우주인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 또는 말 자체를 못하게 되는 브로카 실어증이 이제 잘 나타나죠. 전두엽이 앞쪽이라면은 뒤쪽 부분에는 두정엽이 있어요. 두정엽은 1차 감각 중추가 있어요. 1차 감각 중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오는 모든 그 감각들을 판단하는 거죠. 이게 기분 좋은 감각이다. 이게 아픈 감각이다. 차갑다, 뜨겁다. 이거 빨리 판단을 해서 동작을 하도록 명령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감각의 그 전체를 통합하는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세측, 즉 쉽게 말해서 좌측 뇌에는 숫자, 그런 그 계산하는 그런 개념들을 또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반면에 비우세측, 그러니까 이 우측이죠. 우측 뇌는 공간 지각,
거리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합니다. 그래서 뇌가 비우세쪽 오른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왼쪽에 마비가 오는데 왼쪽 마비가 있는 분들이 편무시라든지 이런 공간 지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으로 축두엽은 뇌의 아래쪽에 이제 위치해 있어요. 축두엽은 이곳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감각 언어 중추가 있어요. 감각 언어 중추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은 잘해. 그런데 뭔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못 알아들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축두엽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고요. 또 여기에는 1차 청각 중추가 있답니다. 청각.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리를 이해하고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또 거꾸로 소리를 표현하고 이런 그 능력들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예술, 음악 뭐 이런 그 하는 사람들이나 뭐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발달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감정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중추가 여기에 있어요. 성격이 이상해 저 사람 그러면 아 저거 무슨 타입이야? F야? 뭐야? 아 이게 T야? 뭐야?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뭐 F타입이네 뭐 T타입이네 이런 게 F가 바로 여기 축두엽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후두엽이에요. 후두엽은 머리 이제 뒤쪽 부분에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시각 중추가 있어요. 어떤 형태를 판단하거나 색 또는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 중추에서 판단하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오른쪽에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반대편에서 동측 반대편 우리 시야가 이렇게 나타난다면은 이 오른쪽 눈 왼쪽 눈이 각각 시야가 있지 않겠어요? 오른쪽 마비가 돼서 그럼 반대편 여기가 이제 반명이 오는 거죠. 반쪽이 시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기 반명이 나타난다. 네, 어렵죠. 네, 조금만 더 힘냅시다. 파이팅. 이번에는 손해와 뇌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손해라 그러면 뭐 작으니까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손해가 작다고 결코 그 기능이 작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를 잘 하려면은 반복해서 연습을 하죠.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하면은 그 정보가 어디로 기억이 되나요? 손해나 기저해 이런 데가 기억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손해의 가장 큰 중요한 그 기능은 평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평형. 체조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은 손해가 굉장히 발달이 있겠죠. 균형 감각을 유지하거나 평형을 유지하거나 뭐 이런 기능들이 손해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간의 협동 운동을 조절해줘요. 굉장히 말이 좀 어렵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탁구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요? 탁구를 치는 연습을 막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동작에 따라서 쓰는 근육이 각각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포핸드 스트로크를 칠 때는 이쪽으로 가는 근육이 잘 작동돼야 되겠죠. 순식간에 빠르게 이거를 그 근육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동작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가려다가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손해가 고장이 나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가고 싶은 운동을 동시에 잘 이루어지게 협동 운동을 시켜주는 기능. 이것이 바로 손해가 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숙련된 어떤 동작, 아주 고도의 그런 그 스포츠, 또 체조, 뭐 이런 선수들은 손해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요. 균형이 잘 잡혀 있고 그런 기능들을 하죠.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운동 실조, 협동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동작이 자꾸 이렇게 막 떨리는 거예요. 막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손이 막 매끄럽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당기는 힘과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충돌이 일어나는 조절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또 그리고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안구진탕, 눈알이 자꾸 이것도 일종의 운동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뇌관은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뇌관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1차 생명 중추가 있어요. 흔히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숨골 그렇게 말하는 거 있죠. 바로 숨골이에요, 여기가. 뇌관은 이 안에가 중뇌, 뇌교, 연수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안에 호흡 중추, 또 심장이 우리 가만히 있어도 뭐 밤에 자고 있는데 심장 잘 뛰잖아요. 숨 잘 쉬잖아요. 혈관이 잘 통하고 또 혈압, 뭐 체온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데 바로 그것을 유지하는 생명 중추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의 위험이 오게 되죠.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살아있으면은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식물인간 상태다, 뇌사 상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기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뇌관은 이런 그 대뇌에서부터서 우리 척수 신경을 통해서 말초로 신경이 전달되는 우리 신경의 고속도로 뭐 내지는 신경의 켈틱스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지나가는 신경타발, 위에서 내려오는 것,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이 다 뇌관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다양한 이제 생명의 위험도 생기고 어떤 신경 경로에 마비로 인한 문제도 생기고 다양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에는 뇌신경 핵이 위치해 있어요. 뇌신경 핵은 뇌신경에서 나오는 12쌍의 신경을 말하는데 이 신경에 핵이 있어요. 이 주로 이제 담당하는 그 기능들이 뭐 후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뭐 이런 삼키는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뭐 후각도 못 맡게 되고 뭐 청각도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안면 마비, 감각 이런 이상들이 올 수가 있답니다. 강의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힘냅시다. 파이팅. 자, 이번에는 뇌혈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뇌졸중은 결국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 혈관이 공급해주는 신경세포들이 죽는 현상이죠. 뇌혈관이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경동맥, 목에서부터서 이제 올라가서 공급하는 경동맥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뇌척수동맥, 기저동맥, 이 두 가지의 혈관이 이제 공급을 해줍니다. 그것이 뇌에 올라가서 뇌 기저 바닥에서 윌리의 서클을 이루고 이제 혈관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뇌 속으로 혈관이 이제 가지를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경동맥과 기저동맥의 증상이 이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이 경동맥은 주로 뇌의 전반부를 공급해요. 기저동맥은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뇌 후반부를 주로 공급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뇌 각 옆과 대뇌, 소뇌, 뇌관 뭐 그 위치와 그런 것들 설명해 드렸잖아요. 전반부에 뭐가 있어요? 대뇌가 있죠. 대뇌. 후반부에는 소뇌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후두 옆에 시각을 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로 가는 이 기능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동맥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전반부 뇌에 문제, 기능을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나타나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운동중추, 감각중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경동맥 시스템에 고장이 나면은 반쪽 마비가 와요. 편마비. 중풍 환자들이 이렇게 한쪽이 마비되는 그런 증상 말하잖아요. 편마비가 옵니다. 감각도 이상해지죠. 실명도 오고, 뭐, 안면이 저리기도 하고, 실어증, 뭐, 여러 가지, 아까 그 뇌 기능에 해당되는 것들이 기능이 마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면에, 뇌 기저핵, 척추 동맥, 뇌 기저 동맥에서 공급되는 건 뒤쪽이라고 했는데, 뒤쪽에서 아까 그 소뇌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동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운동 실족, 힘은 괜찮아. 그런데 뭐 비틀거리고 잘 힘을 쓰지는 못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게 감각 이상, 아까 뇌관이 이제 신경 경로가 지나간다고 했어요. 여기도 역시 그 삼키는 장애, 구움 장애, 뭐 각종 청각, 어지럼증, 복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뇌동맥 중에서 경동맥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경동맥은 뇌에 들어가가지고 두 개의 가지, 큰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중대뇌동맥, 또 하나는 전대뇌동맥으로 나뉘는 거죠. 이 중대뇌동맥은 뇌의 굉장히 그 가장 넓은 부분을 공급해요. 따라서 중대뇌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문제가 많이 생겨요. 대표적인 중대뇌동맥의 증상은 편마비예요. 반쪽이 마비되는 거죠. 감각 이상도 당연히 나타나게 되고요. 또 시각, 반맹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중대뇌동맥 중에서 좌측의 중대뇌동맥에 문제가 생기면은 실어증이 와요. 실어증이 운동 브로카 실어증이나 감각, 베르니케 실어증 이 두 가지가 이제 잘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 중대뇌동맥에 그 문제가 생기면은 공간 지각이 떨어지거나 그런 그 문제가 생겨서 판무시 또는 뭘 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잘 못하는 실행증, 행하지를 못하는 그런 실행증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대뇌동맥은 주로 다리 쪽을 많이 공급해주는 혈관들이에요. 중대뇌동맥이 상지 쪽에 더 많이 공급해준다면 전대뇌동맥은 다리 쪽을 많이 공급해줘서 편마비가 와도 주로 다리 쪽에 가지 마비가 심하게 옵니다. 뭐 인지저하, 행동장애 이런 것도 동반되기도 하고 또 이 전대뇌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운동 실어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특징적으로 대소변을 잘 못 가리는 그런 변실금, 요실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조금만 힘냅시다. 파이팅. 이제 뇌졸중 걸리면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것이 뇌졸중을 일으키는지 잘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예방을 해야지 되겠죠. 뇌졸중에 여러 가지가 인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나이가 굉장히 이제 고령으로 갈수록 이제 뇌졸중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남성이 더 많이 생기고요. 또 유전적인 요인도 많이 있어요. 반면에 이 세 가지는 근데 내가 뭐 어떻게, 내가 남자한테 뭐 어떡하겠어. 내가 나이가 먹은 걸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지 못해요. 반면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그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고혈압, 흡연, 당뇨, 운동,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고혈압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혈압 조절을 가장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뇌졸중 양상이 출혈해서 경색으로 이제 바뀌었죠. 거의 대부분 뇌경색이에요, 요새. 고혈압 조절을 아주 잘 받아야 됩니다. 고혈압은 그 자체만으로 뇌졸중 위험을 한 2 내지 4배 정도 이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흡연도 문제입니다. 흡연. 요즘 뭐 우리나라 사람들 담배 많이 이제 줄이고 있죠. 예전에는 담배를 많이 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흡연 자체만으로 뇌졸중의 위험을 한 3배 정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담배까지 피운다 그러면은 아주 최악이에요. 무려 20배. 예. 단순히 2개를 더하면은 뭐 3 더하면 한 6배 될 것 같죠? 그렇잖아요. 20배나 위험을 증가시킨다. 다음으로 또 뇌졸중을 유발시키는 인자 가운데서는요, 당뇨라든지 뭐 심장질환, 또 고지혈증, 뭐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당뇨 자체만으로 한 2, 3배 정도 이제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또 이 어떤 다른 그 고지혈증이나 이런 그 질환들도 당연히 2, 3배 정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음주는요, 내 술을, 다른 건 다 줄일 수 있는데 술을 못 끊어서, 음주도 물론 좋지 않아요. 1.5배 내지 2배 정도. 어떤 연구에 따라서 음주가 적당히 먹으면은 좋다는 뭐 연구도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적당히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주를 먹으면 폭음을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음주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지금까지 뇌졸중의 원인과 증상, 또 간단하게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네. 뭐 많이 안다고 또 그것을 아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별로 또 유익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아는 것이 중요해요. 많이 알아야지, 제대로 알아야지 그런 그 어떤 뇌졸중에 대해서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또 대응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뇌졸중은 물론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질병인, 장애를 남기는 질병. 그렇지만은 장애가 그 사람의 정신을 꺾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뇌졸중이 왔을지라도 잘 또 공부하고 뇌졸중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잘 또 배워서 건강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회복기 재활은 기능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시켜주는 재활치료입니다. 우리 파이팅 회복기 재활 TV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또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IM 재활병원 병원장 재활학과 전문의 우봉식이었습니다. 파이팅!